네, 국토부 자동차 국장님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교통안전공단 사업 중에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교통을 겪는 사고 피해자와 또 그 가족분들 생계 유지와 재활을 돕는 사업이죠,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원 사업 중에 유자녀, 그러니까 유족 중에 자녀를 유자녀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생활자금 대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중증장애 입게 되면은 그 자녀한테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자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아동이 나중에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린 아동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시행령상 대출 채무자는 그 아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부모나 친척이 대출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30살이 되면은 이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옳은 일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94년생 A씨는 1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2달 뒤에 모친이 A씨 이름으로 공단에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한 4, 5년 동안 1,32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친도 돌아가십니다. A씨가 부친 모친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된 상태에서 30살이 됐는데 갑자기 공단으로부터 상환 개시 통보서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본인이 1,000만 원이 넘는 채무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무이자 대출이다 보니까 뭐 이자 내라 이런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상환 기한이 될 때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례 2. 11살이었던 B씨는 부친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당하고 부친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이 B씨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서 청소년 생활보호시설에서 살다가 성인이 됩니다. 근데 부친과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부친이 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례 3. 슬라이드 다음이요. 두 형제가 8살, 9살일 때 부친이 장애를 입고 대출 신청을 해서 총 4,45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부친이 아마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모친은 이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조금으로 알았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20년쯤 흘러서 30살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공단의 통보서를 받고 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합니다. 이 헌법 소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정책이 위헌이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아동 보호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정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에도 가입돼 있는 나라고 아동 노동도 금지하는 나라인데 8살, 10살 되는 아동들, 뭐 심지어는 말 못하는 1살짜리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강제로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개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청하는 부모나 이 후견인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때도 개선을 안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공단이 2014년에 법률 자문을 하는데 이 법률 자문에서도 이 채무자를 부모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년이 흘러서 2021년 4월에 아까 보신 두 형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헌법소원은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 된 이유는 어차피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상환을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고 상환 가능성 측면에서는 자녀가 커서 돈 벌어서 상환 의무자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결정이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슬라이드 다음 보여주시면
이 기각 결정에서마저도 신청인과 상응한 의무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과 아동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헌법재판관 사인은 이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읽어드리면, 미성년자에게 양육 비용을 스스로 채무로 부담하게 하는 사실 자체가 액수를 불문하고 부담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 아동은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도 않은 비용을 국가에 상환해야 되는 부당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분들이 이제 9명 중에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거 자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채무자를 아동으로 하지 않고? 저도 사실은 오늘 이거 의원님 질의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이 피해자 그 생활자금 대출 업무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년부터는 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관 업무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이관 업무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 바뀌게 되는데, 새로 바뀌는 주관 기관하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이 헌법재판소의 그 반대 의견 냈던 그 네 분의 취지까지도 저희가 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네, 개선 국장님. 방안을 만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의 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2조 1항 2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결하겠지만 이 또 실무적으로 또 잘 아는 분들하고 저희가 좀 네.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하자면은 재작년에 통과된 민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예. 우리가 부르는 내용인데요. 부모가 만든 빚을 미성년자가 의사에 반해서 떠안지 않게 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이 정책에 적용하면 부모가 만든 빚을 성년이 돼서 뒤늦게 알게 되면은 채무자가 되는 걸 거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